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2021년 1월 4일 오늘의 주요 뉴스와 역사 속 오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벌써 1년이 훌쩍 넘어서 새로운 해가 됐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를 보니까 지난 주서부터 제일 쟁점된 뉴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면론 관련된 뉴스가 많은 기사에 걸려 있습니다. 사면론 띄운 이낙연 전국 쟁점 부상이라는 기사가 많이 있네요. 관련된 뉴스의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지지율 열세를 보이는 위기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타겟책으로 냈는데 논의 없이 던진 사면론에 당내에서 당혹감이 감지되고 친문 강성 의원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커지고 있다. 오히려 정치적 타격이 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도 반성과 사과도 없는데 먼저 논의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왔다고 나오는데 이낙연 당대표가 먼저 사과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건 떠넘긴다는 이제 나온 얘기가 나와서 이게 조금 애매모호한 형국이 됐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지지율 하락에 승부수를 이용해버리다가 포기한 것이다. 이제 와서 전직 대통령들에게 공을 떠넘긴 것은 정말 비겁하고 잔인한 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언 철회도 아니고 조건부를 운운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중대재해법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새 관련된 중대재해법 관련된 부분이 이제 쟁점화되고 있는데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쟁점 조항과 관련하여 여야 이견을 조율하고 전체회의를 거쳐서 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계획입니다만 어떻게든지 중대재해법을 처리해야겠다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법 적용 유예 기간이나 다중이용업소 포함 여부들을 두고 여야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고 한다면 결국 지난 공수처법 통과 때와 같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소리밖에 안 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 부분에서 여야 간 깊게 논의해야 될 사항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사망자를 1명으로 할지 2명으로 할지 적용 유예 부분도 상시 근로자 50인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게도 하는 부분, 그다음 다중이용업소 등 공중시설 내 중대법 포함 여부를 두고도 여야 입장차가 갈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처벌 대상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다중이용업소를 제외하겠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기준도 여야가 절충안을 마련할 조항입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은 징벌적 예상액을 손해배액의 5배 이상으로 하고 있고요. 정의당 안은 3배 이상 10배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안은 손해액의 5배 이하로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 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당초 중대재해법의 취지가 원청과 하청업자 간의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법 적용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이익이 걸린 이 중대한 법안을 공수처법 통과 때처럼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됐습니다. 1월 들에서 이 거리두기가 2주 연장되면서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 힘든 상황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뭐 예상됐던 얘기입니다. 백신이 지금 아직 지금 없는 상태에서 관련돼서 문제가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아직까지 대폭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죠. 지금 일부 좀 코로나 확진자가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휴일 기간 동안에 검사자 수가 줄어든 거로 지금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확진자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주말 이동량이 3주 연속 최대치를 기록했는데도 34%나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2월 전까지는 지금 상황을 안정시키는 게 목표라는 내용에 따라서 지금 오인 미만은 계속 확대시키겠다는 얘기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백신을 투여해서 적대한 면역을 형성하고 있는데 백신 도입이 기약도 없으니 코로나도 진정되지 않고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확진자 추세나 백신 도입 계획을 다 감안하면 올해 경기 전망도 상당히 어둡습니다. 새해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근로 시간제가 적용되고요. 생산 직종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에 있습니다. 한계 사항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줄폐업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소상공인들 피해는 극심했습니다. 소상공인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보하면 전년도 비해 매출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자그마치 70.8%가 나타났고요. 한국신용데이터의 소상공인 매출 자료에 따르면 전년보다 매출을 68%밖에 못했다고 했죠. 매출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이에 정부는 서민 경기의 풀뿌리라 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최대 규모의 정책 자금을 풀어서 숨통을 트이게 계획을 세웠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사실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아직도 미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 관련 지원과 대출 집행에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금 지급 절차가 사실 상당히 아직 여전히 좀 복잡한 상황이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해서 신청에 어려움이 있고요. 어렵게 신청해도 지급이 몇 달씩 지연돼서 골든타임을 놓친 소상공인들이 그 사이 폐업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게 각별히 좀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오늘 기사 나온 얘기 중에서 인구 감소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 작년 사상 첫 인구 감소, 출생 27만, 사망 30만 명, 데드크로스가 발생됐죠. 한마디로 이제 사람은 출생은 적고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 세대수는 1인 세대의 급증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하고 있고요. 60대 이상 인구가 전체의 4분의 1 수준에 달해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폭이 너무 빨리 있어서 상당히 인구 감소 시대가 본격화되면 국민 전체가 심리적 불안감으로 장래가 불투명해지게 됐죠. 저출산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고요. 나아가 농촌이나 중소도시는 소멸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문제의 핵심은 출생이 급격한 감소로 이루어지는 거죠.
인구 문제를 가족 정책으로 풀어내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극복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가족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결국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보금자리죠. 부동산 문제인데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 이제 부동산 정책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죠. 이런 그 인구 감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 분들이 결혼 자체를 않지 않는 문제가 이제 부동산 문제도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돼서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 관련돼서 이제 소상공인 특고 3차 재난지원금이 6일서부터 이제 공고가 나가고 10일서부터 지급된다 그러는데 지금 이미 받았던 대상자부터 먼저 지급하고 신규 지원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제한 업종과 전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총 280만 명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한 사업인데요. 집합 금지 업종에게는 300만 원, 집합 제한 업종에는 200만 원, 일반 업종에는 1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또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 안정자용 지원금은 이제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 등에게 50만 원을 주고요. 100만 원 신규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설 명절 전에 이제 지급을 마치는 입장인데 이제 이 부분이 지난해의 매출이 전년보다 늘었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상당히 소상공인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도 받게 되는데 사실은 이거 갖고 버텨낼 수 없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나마라도 이제 조금 받아서라도 어떻게 버텨볼까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부분에서 일부에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사실은 폄하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큰 재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보다 더 소상공인들이 줄폐업을 하게 됐을 때는 사회적 간접 비용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소상공인들을 골목상권을 살리지 않는다면은 사회적 여러 가지 부작용과 그 다음에 연쇄적인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또 근로자들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월 4일 역사 속 오늘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1년도에 일사후퇴라는 내용 아시죠? 중공군이 6.25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일사후퇴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에 거의 통일을 목전에 두고 있었는데 갑자기 중공군이 들어오면서 다시 이 남북 분단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서울을 다시 내주게 됐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서울을 수복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휴전선을 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스스로 대한민국 안에서 통일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어떤 외세나 다른 또 부분 때문에 안타깝게 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1987년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은 그 유명한 탁친이옥 사건입니다. 박종철 군이 그 당시에 연행이 됐었는데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하루 만에 고문으로 이제 사망한 사건이 발생됐는데 갑자기 책상을 탁친이 갑자기 억하면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져 사망했다는 발표가 있었죠. 이 사건의 고문치사 사건으로 이제 6월 항쟁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습니다. 이 사건의 이제 가장 문제점은 정부가 사실을 은폐를 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실직고를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사죄했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민주항쟁까지 슬플처럼 번져나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었던 거죠. 이런 부분이 국민들한테는 정말 어이없는 일처럼 벌어졌습니다. 사실은 당장의 곤란함을 감추기 위해서 국민들을 속였던 이게 큰 일로 됐던 거라고 했습니다. 근자에도 보면 확보되지도 않은 백신을 확보했다고 사실은 얼마 전까지 이제 뭐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볍게 볼 수 없는 사건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벌써 국내에서만 여러 가지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이유서든지 독선적 태도와 거짓으로 일관되면 민주화 이전이든 독재 정권과 사실은 정말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 그 다음에 독선적인 권력은 민주화이든 민주화 이후든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겸손해야 될 것이고 권력의 주인은 국민한테 있다는 부분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이 사건의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1월 4일 오늘 헤드라인 주요 뉴스와 역사적 사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